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안이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추미애 장관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법무부와 검찰 수장의 갈등, 탈출구는 없는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그 방문 판매하고 연관된 그런 집단 발병으로 보고 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 결과만 보고받겠다는 방안을 추미애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자신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게 아니라면서 즉각 거부하고 최종 시한으로 정한 내일 오전 10시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틀째 휴가를 내고 사찰에 머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으니 하루만 더 기다리겠다면서 답변 시한은 오전 10시까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전날 좌고우면 말고 지시를 이행하라고 강하게 압박한 데 이어 이번엔 시한까지 정해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고심을 이어가던 윤 총장은 결국 엿새 만에 답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서울고검 검사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한 겁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본부는 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대검은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 외부 의견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장의 수사팀 지휘를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절충안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 입장 발표 후 1시간여 만에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총장의 건의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와 변경을 포함하고 있고 자문단 소집 여부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앞서 약속한 대로 오전 10시까지 답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총장이 추가로 또 다른 입장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를 극단으로 몬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인 팀 닥터, 운동 처방사 안모 씨가 체육회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안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을 먹고 저지른 일이라며 감독은 본인 때문에 누명을 썼다고 변명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사흘 전 팀닥터로 불린 운동 처방사 안모 씨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조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대상도 아닌데 굳이 먼저 연락해 폭행을 인정한다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서에서 안 씨는 술에 취해 최숙현 선수의 뺨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것은 기억이 난다며 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먹은 술에 취기가 올라 폭행의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는 특히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규봉 감독을 감싸는 데 주력했습니다. 폭행 당시 김규봉 감독은 뒤에서 말리기만 했다며 아무런 죄가 없고 오히려 선수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때문에 누명을 쓴 감독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얼굴을 들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호소했습니다.
지난 4월 고 최숙현 선수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폭행과 폭언을 신고할 당시 안 씨는 가해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체육회가 조사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감독을 옹호하며 폭행 사실을 인정한 안 씨의 의도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전현직 경주시청 선수들은 안 씨 혼자만의 범행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로 해석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팀닥터보다는 감독이랑 장윤정을 지금 그 둘이가 핵심, 네, 맞아요. 네, 지금 그들도 지금 어떤 식으로 팀닥터한테 지금 다 뒤집어 씌우려고 안 맞은 선수를 찾는 게 더 빠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경주시 체육회는 폭행을 인정한 안 씨를 성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엄현주입니다. 네,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3인방은 운동 처방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입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고 최숙현 선수가 가족 때문에 힘들어했고 본인들과의 사이는 좋았다며 관련 증거를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주시청 3인방은 불행의 원인으로 고 최숙현 선수 가족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운동을 그만두겠다며 도망간 최 선수를 아버지가 억지로 눌러 앉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빠한테 숙현이 잘하고 있나 그렇게 물으면은 그만뒀다, 뭐 운동 안 한다 그런 말 못 하겠다면서 결국엔 아빠 자존심 때문에 지금 나 운동시키는 거냐고 물으니까 맞다고. 진짜가? 네. 그건 네 마음에 문 닫을 만한데? 진짜 그래 얘기하셨나? 원래까지 하라고. 그러고 나면 네가 어떤 걸 하든 신경을 안 쓴다. 최 선수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고 공황장애 증세를 부모도 다 알았다는 게 이들 주장입니다. 쥐도 혼자 왕따 되고 내 혼자 투명인간 되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안 그럴까요? 우울증이 또 올 수 있다니까. 저래 방치해놓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페인 남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경주시청 3인방은 그래서 최 선수가 운동을 쉬었던 지난 2018년 부모와의 갈등이 정점을 찍었고 이때 수영장과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과 거리를 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가정사를 잘 아는 만큼 더 돈독했고 오히려 잘해줬다고 말합니다. 혼자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숙현아 뭐 힘든 거 있으면 얘기를 해. 힘들다 내가 뭐 이렇다라고. 사람이 조금이라도 내가 힘든 거 있으면 한 번이라도 그냥 풀고 나면 좀 나아지잖아. 안 그렇니? 최근 기자회견에서 장윤정이 처벌 1순위라고 지목했던 후배 선수가 장 선수에게 보낸 손편지도 반박 증거입니다. 태어나서 자란 게 언니를 만나게 된 일이다. 언니 덕분에 좋은 선생님을 알게 됐다. 다시 태어나도 언니 후배로 태어날 거라는 내용이 편지지 한 장에 가득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을 국회와 체육기관 조사, 검찰 수사 때 구두로 설명하거나 증거로 제출하며 책임을 고인과 유족에게 돌렸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을 여러 채 가진 고위공직자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주택 공직자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부도 나선 것인데요. 지자체까지 포함해 2급 이상 공직자가 대상이어서 그 범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부동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부동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도 청와대나 여당과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만 남기고 집을 팔라는 주문입니다. 정부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고위공직자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즉각 실태 조사에 들어갈 것도 지시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닙니다. 심각한 상황이고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3월 재산이 공개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장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다주택자였습니다. 2주택자가 196명, 3주택자는 36명이었고 4채 이상 가진 사람도 16명이었습니다. 몇몇 장차관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재산 공개 이후 석 달이 지난 만큼 다소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은 정 총리가 언급한 고위공직자가 2급 이상을 뜻한다고 말해 집을 팔아야 하는 대상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강남에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일으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팔겠다며 뒤늦은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른 참모들도 100% 이달 안에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일부 참모들의 반발 기류도 감지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시세 10억 원에 이르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45제곱미터 13.8평짜리 반포동 아파트입니다. 14년 전에 지금 시세보다 7억 원 정도 싼 2억 8천여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중국 대사할 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10억까지 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 집들이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집들인데 지난주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권고하면서 자신은 2억 원대의 청주 아파트만 내놨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챙긴 상황. 노 실장은 이 아파트에 아들이 살고 있어서 보유해야 하고 청주 아파트만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여권 안에서까지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집 2채를 모두 팔기로 했습니다. 노 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것으로 보였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여론에 떠밀려 집 2채를 모두 파는 모양새가 되면서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 12명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5채 보유자인 이호승 경제수석과 강민석 대변인은 배우자나 본인 지분 처분을 검토하고 있고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도 세종시 아파트를 이미 내놨습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과 여연우 국정홍보비서관은 재건축에 묶이긴 했지만 처분이 가능해지면 팔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내 다주택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100% 이달 안에 한 주택만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도곡동과 잠실동의 아파트를 가진 김조원 민정수석은 처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고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를 가진 한 비서관은 서울엔 가족이, 지방에는 자신이 복귀하면 살아야 해서 팔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참모는 노영민 실장의 일방적 매각 권고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이달 말 부동산 처분 시한을 앞두고 입장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차정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자로 만들겠다면서 각종 혜택을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이 당초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정반대 효과를 내면서 결국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나서서 장려를 해놓고 갑자기 정책을 뒤집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자며 등록 임대주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확대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지만 이후 다주택자가 규제를 피해 집을 사면서 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이끈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발목을 잡은 꼴이 됐습니다. 이에 여당은 임대주택 세제 혜택 대폭 축소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하기로 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장려해놓고 갑자기 정책을 뒤집는 건 문제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법안까지 나오자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랴부랴 임대사업자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다 등록을 했는데 소급 적용되면 혜택이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진다고 하니 그게 가장 불만이 있는 거죠. 임대사업자들은 협의회를 만들어 목소리를 높이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전수 점검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 감사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5% 증액 위반에 대한 것도 안내문에 전혀 적혀 있지 않았고 국토부에서는 관보 형식으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희가 어떤 사업자가 이렇게 관보까지 찾아가면서 지킬 수가 있었을지. 약속했던 혜택을 없애기로 방침이 정해지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과 법적 대응은 물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6월 이후 전국에서 발생 중인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주된 연결고리는 방문 판매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환자 발생도 계속됨에 따라 정부는 10일부터 전국 교회에서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급식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애초 광주 지역 집단 발생의 출발점을 광륵사라고 밝혔습니다. 금양빌딩, 제주도 여행 모임, 요양원과 사우나 관련 환자가 모두 여기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통째로 정정해 방문 판매업체 사례로 묶었습니다. 금양 오피스텔이 최초 감염원인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37번 확진자와 83번 확진자가 대전 방문 판매업체 확진자와 6월 초중순에 수시로 만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 교인 모임 집단 감염도 방문 판매 사례로 정정했습니다. 인천 아파트, 고양 원당 성당 관련, 군포 해피랑 힐링센터가 포함됐습니다. 이 모두가 다 그 방문 판매하고 연관된 그런 집단 발병으로 보고 있고요. 고양시의 원당 성당 관련해서도 이 방문 판매를 다녀오신 교인께서 이제 먼저 감염이 됐기 때문에 최근 국내 발생은 이렇듯 방문 판매 업체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리치웨이를 비롯해 최근 대전 지역 3개 방판 업체와 수도권 사례까지 포함하면 전체 환자 수만 400명이 넘습니다. 방판업체는 특성상 전파 위험이 커서 정부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해 가정까지 침투한 불법 영업이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판업체 외에 집단 발생의 또 다른 축을 교회로 보고 전국 교회에 대해 10일부터 소규모 모임이나 단체 식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자 출입 명부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교회 자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건 아니어서 정규 예배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책임자나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교회만 해당하며 성당과 사찰은 제외됐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가 지난 4월 5일 이후 석 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방역만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면서 위험도는 거의 없다고 평가를 했지만 전문가들 견해는 달랐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 절반이 넘는 33명이 해외 유입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4월 5일 40명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하루 20만 명씩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는 탓인데 최근에는 인도나 카자흐스탄 등 서남아시아 쪽 유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단은 카자흐스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유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증상 경증 상태에서 입국하신 분들이 입국 후에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이런 증가세에도 정부는 확산 위험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역 또는 격리 상태의 방역망 통제 범위 내에서 발견되고 지역 사회의 2차 이상 감염을 발생시킨 사례가 없기에 위험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전문가들 의견은 달랐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 전파보다는 덜하지만 격리 이탈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 확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로 들어온 베트남인 부부가 격리 장소를 벗어나 추방되는 등 이탈 사례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분명히 그분이 이탈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2주간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따라서는 모든 게 잠복기가 2주가 아니거든요. 네. 무증상 상태로 검역을 통과해 비행기 안에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도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장실도 같이 쓸 수가 있고 또 마스크 벗고 식사를 하게 되니까 비말 전파나 이런 위험성은 있고 공기가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해외 유입이 계속 늘어나면 급증한 국가에 대해 일시적인 입국 제한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한 사법부 결정을 두고 비판이 뜨겁습니다. 애초 손정우의 성착취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조계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 국화를 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손정우 인도 거절 결정으로 사법정의가 죽었다며 여성단체와 시민 150여 명이 모여 장례식을 연 겁니다. 시민들은 미국 송환이 불발돼 더 강력한 처벌이 어려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손정우의 성착취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사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겁니다. 한국 사법부는 명백하게 무능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 송환까지 거부하다니 공범이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는 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최근 5명에게 60만 원을 받고 성착취물을 판매한 사람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형량이 가벼운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당시 1심은 손정우가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점 등이 모두 고려됐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처벌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으로 송환되더라도 더는 죗값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던 건 아직 남아있는 혐의인 자금 세탁, 즉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적용하는 처벌 수위도 두 나라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엄벌을 받아가지고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가해자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국민들이 생각이었죠. 과거에 약한 처벌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센 나라로 보내버리는 게 정의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의문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면죄부에 그치지 않으려면 과거 성착취물 범죄를 가볍게 생각했던 검찰과 법원의 관행 개선은 물론 형량 가중 등을 위한 법 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9살 A씨를 어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7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넘는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살 아이가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살다가 이웃의 신고로 임시보호시설에 보내졌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었는데요. YTN 보도 이후 구청이 대청소에 나서 집 안팎에서 쓰레기 8톤을 치웠습니다. 아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시작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주택가 좁은 골목에 장갑을 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3살 아이가 살고 있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구청이 대청소에 나선 겁니다. 청소를 거부하는 가족을 설득한 뒤에야 들어간 마당엔 사람 키만큼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버릴 게 많아요. 지금 방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지금 굉장히 또 위험성 있는 부탄가스도 지금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 빨리빨리 덜어내야 되니까.
쓰레기를 정리한 뒤 집안 곳곳을 물청소하고 방역을 위해 소독약도 뿌렸습니다. 나온 쓰레기만 8톤 분량에 달했습니다. 청소가 모두 끝난 뒤 모습입니다. 청소 전에는 쓰레기로 가득했던 이 마당도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구청은 새 가구와 옷을, 인근 교회는 장판과 벽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도움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신경이 곤두섰던 가족들도 한결 안정을 찾았습니다. 또 더러운 환경에 아이를 방임하듯 키우는 건 학대로 볼 수 있다는 인식도 가지게 됐습니다. 기분 좋아요. 다음 달 생일이야. 위생적이다고 뭐 그러다가 뭐 학대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요. 야, 바뀌었대. 안아주려고요. 애기 때문에. 청소뿐 아니라 아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시작됐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인 만큼 무조건 가족과 분리하기보다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원래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머님이나 할머니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작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이 다시 안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낫긴 하죠. 구청과 아동보호기관은 아이의 심리 상태와 경찰 수사 상황 등을 검토한 뒤 아이를 가정에 돌려보낼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이는 현재 한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고 집에는 할머니, 어머니, 삼촌이 살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남북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번 방안에서 북한과의 만남은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이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7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의 회동 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협력을 미국은 적극 지지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철도 도로 연결과 개별 관광, 보건 협력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북 사업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변인 셈입니다. 남북 관계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공개 언급은 없었지만 우려와 방향성 개선에 대한 논의는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을 상대로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이번 방한 기간 북한 방문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북한의 담화를 반박했습니다. It's somewhat strange because we did not request a visit with the North Koreans. Let me be absolutely clear. We did not request a visit. 담화의 주인공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회고록에서 자신을 나약한 대화론자로 비난한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I do not take my direction from Vice Minister Choi Sun-hui, and nor for that matter do I take it from Ambassador John Bolton. I take my guidance from the conclusions of the several meetings that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have had over the last 2 years. 이어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최선희와 볼턴이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준비되고 권한 있는 협상 상대를 임명하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협의회에서는 대화 물꼬가 될 방안이 논의됐는데 8월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연기 등이 의제가 됐을 걸로 보입니다.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한미 모두 대화 의지는 나타냈지만 북한이 원하는 선물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방송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안다면서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2차례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 TV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묻자 북한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안다며 우린 확실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앵커의 거듭된 질문에도 만약 도움이 된다면 3차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우린 지금 북한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것이라며 모두 내가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의 사망설이 나왔을 때도 그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I just wish him well.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f I weren't president, you'd be in war. You would have been in war with Korea. You would have been in war with North Korea if I wasn't president. That I can tell you.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 아마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이 아직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운반 수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친구에게 돈을 줘 대리시험을 보게 해 와튼스쿨에 편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가 곧 출간할 폭로성 책에서 나온 주장인데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을 나왔다는 점을 자랑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리시험을 통해 와튼스쿨에 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딸인 메리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트엠 대학을 다니던 시절 친구인 존 셔피에게 돈을 주고 미국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 SAT를 대신 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숙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누나가 대신해줬고 시험 성적을 걱정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대리시험을 통해 와튼스쿨에 편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는 14일 출간될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 이란 책에 적힌 내용입니다. 메리 트럼프는 삼촌인 트럼프 대통령의 거칠고 여성 폄하적인 언사는 가족 모임에서 늘 들어왔던 것으로 전혀 새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믿지도 않으면서 카메라가 있을 때만 교회에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학자인 메리 트럼프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트럼프 대통령을 소시오패스로 묘사했습니다. 메리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때는 삼촌의 대통령 출마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침묵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완전한 거짓이고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미 언론은 책 내용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고 끝에 엿새 만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즉각 거부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윤 총장이 엿새 만에 이른바 절충안을 제시를 했는데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하자라는 건의였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 단 1시간여 만에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이 굉장히 속도를 예. 빨리 내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추 장관님 내일 10시 오전 10시였는데 윤석열 이제 총장이 오늘 했고 또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했는데 예. 사실 그냥 보면 이제 독립적인 이제 수사본부를 꾸리겠다라는 것에 이제 방점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수사가 상당 정도로 진행이 돼서 수사팀에서는 기소 의견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마당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본부를 꾸린다는 것은 기존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거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좀 곤란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추 장관의 입장은 이제 총장 건의는 지시 이행이 아니다.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인데 윤석열 총장이 이제 오늘 추미애 장관에게 건의한 그 핵심은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 즉 기존 수사팀을 포함하고 대신에 총장은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제 추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좀 절충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실제로 내용만 본다고 한다면 저는 한
90% 정도는 수용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전문 수사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사와 관련돼서 지휘하지 않고 보고만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관에게 이제 건의하는 내용 속에서 이 검사장 회의의 핵심은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 발동한 특히 검찰청법 12조 2항과 관련돼서 손해를 떼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지만 그것을 포함시키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장관에 대한 존중의 표시도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즉각적으로 뭐 지금 사실상 수사팀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이 현 상황을 게임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히 이제 치킨 게임적 시각에서 봅니다. 예. 이 치킨 게임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한쪽이 결국은 승복을 해야지만 게임이 이제 끝나는 예. 그런 이제 아주 독특한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요. 실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서로가 힘겨루게 하면서 게임의 시각이 아니라 이거는 협력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5월 22일 날 분명하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한테 협력을 지시를 했고, 그리고 오늘 추미애 장관 얘기는 공과 사는 구별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정과 사는 구별돼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윤 총장의 이러한 건의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윤 총장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높게 나왔을 때는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지휘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좀 조사 결과를 보면 거꾸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이렇게 즉각적 반응을 한 것도 참 이례적이지만 어떤 폭풍전야예요. 결코 지금 집권당이라든지 정부의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리고 피로감이 좀 쌓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추미애 장관은 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사실상 이제 추미애 장관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윤 총장에게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입니다.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수사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 게 이제 너무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건의 좀 본질이 좀 묻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최측근이 연루가 된 검언유착 이제 사건을 어디서 이제 수사를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도 검찰총장이 이제 최측근이 연루가 돼 있으면 검찰총장이 그 수사에서 좀 한별 비껴서 있는 것이 공정한 수사, 공평한 수사를 하는데 최소한의 이제 전제 조건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국민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이제 본질적인 측면을 먼저 이제 우선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제 갈등이 이제 격화되고 있는데 예. 국민들 보기에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하지만 어떤 검찰 개혁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저는 이제 이번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또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당위성이 다시 한번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검찰 내에 고위 인사가 연루된 그것이 이제 부정부패 사건이 됐든 비리 사건이 됐든 간에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사건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 수사를 누가 할 거냐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 참 눈살 찌푸리는 이런 장면이 계속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수처를 빨리 출범을 시켜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이 좀 마음을 좀 모아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측근 감싸기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또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에 대항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거부 의사를 밝힌 또 이유 가운데 하나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을 하고 본인은 지휘에서 배제되는 대신에 이제 김영대 서울고검 검사장의 지시를 받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본질에 대한 좀 말씀을 좀 예. 하셨는데요. 수사팀을 어디다 두냐라는 것이 지휘권 발동의 핵심적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는 검찰청법 8조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검찰의 모든 그 조사와 지휘는 검찰총장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또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돌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만약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수사팀을 배제한 상태에서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즉각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이건 지시 이행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예. 현재 수사팀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독립적 수사본부를 설치를 하라고 얘기한 것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때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감싸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수사팀이 지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또 다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느 한쪽적 측면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어느 한쪽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기투항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절충을 하고 협력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매듭지는 방법을 가야지 무조건 이것을 뭐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 문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공수처 설치법은 통과됐고 공수처법은 7월 15일까지 법적으로 지금 발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자꾸만 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상당한 비약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검찰총장이 결국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큰 핵심인데 이 부분은 사라지고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것이 검찰개혁의 척도로 본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피력을 합니다. 예, 오늘 윤석열 총장의 이제 절충안이 이제 김영대 그 서울고검 검사장의 지시를 받게 하면서 사실상 이성윤 이제 중앙지검장은 배제를 시키는 안인데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의 또 다른 측근 감싸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또 지적이십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게임이 안 끝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인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보면 검찰총장에 대한 이제 수사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이제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앞서서 이제 추미애 장관 이제 검찰 개혁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검찰 개혁의 이제 당위성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면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현재 이 사건의 이제 본질적인 측면이 점점 이제 언론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측면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그것이 너무 이제 대립돼서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여권에서는 이제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이제 윤 총장이 좀 대리인이다라고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그래도 좀 뭐 중립적인 인물이 아니냐라고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예. 이제 이분을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이제 전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명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것이 또 다른 또 논란을 좀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이제 수사본부를 꾸리면서 기존에 이제 수사팀에 결합했던 사람들이 이제 포함되는 이걸 하겠다. 그리고 본인은 수사 지휘선상에 이제 뭐 결과만 보고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성윤 이제 서울지검장이 있는데 다른 분을 이렇게 좀 특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내용적으로는 또 추미애 이제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거부권을 이제 행사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한 게 아니냐. 예. 이런 또 불필요한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윤 총장의 그 건의안을 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것은 좀 위법이다라고 결론을 냈지만 그 부분은 좀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전면전은 좀 피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담긴 걸까요? 어떻게 장관의 보십니까? 지휘권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존중한다는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맞다고 예. 좀 봅니다. 이게 정면 충돌을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예기치 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 식구 감싸기라는 걸 가지고 이제 윤석열 총장을 이제 공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초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서로 보기에 따라서는 추미애 장관의 제 식구는 누구냐 그러면은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독립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임명을 한
우리 김영대의 만약에 본부장이 네. 정말 이것이 상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때 얼마든지 다른 문제를 계속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아니 일도 하기 전에 저 사람은 윤석열 사람이다. 그리고 또 뭐 저 사람은 뭐 추미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실은 조직의 측면에서 본다든지 그리고 대통령이 두 사람 다 임명했고 그리고 둘 다 전부 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사람들이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본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 부분 속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다라고 이 문제를 끌고 갈 수가 없는 지금 구조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사람이 충돌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차 저는 강조를 하지만 임명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 정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보고를 받고 무엇이 문제냐.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을 해임시키면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아니면 두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대통령의 그 안 속에서 절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대통령은 지금 민생의 최대 과제는 부동산 문제라고 연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게 정부가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라도 빨리 이 부분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행정적 해법과 리더십의 해법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청와대가 좀 갈등 봉합에 나서야 된다라는 지적입니다. 지금 뭐 청와대가 나설 예.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자꾸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서울고검에서 기존에 진행해온 수사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것에 대해서 좀 관점에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대 이제 고검장이 새로 수사를 시작을 해서 하는 거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이제 입장이나 국민들 일반 상식에서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일선 수사팀에서는 기소 의견까지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소 의견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수사가 진척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물적 증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총장 쪽에서 이제 나왔던 사람들은 또 반대 입장을 낸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라고 한다면 누가 수사를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게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고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돼서 일선 수사팀에서는 결론을 내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새롭게 수사본부를 뭐 독립적으로 꾸린다. 이 얘기는 기존에 진행되어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저는 그 본질적으로 자꾸 생각이 차이가 나는 좀 근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수사를 진행을 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 수사팀한테 한번 들어보자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검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보니까 이거 좀 무리한 수사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적.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많이 진행됐고 기소 단계까지 왔으니까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는 이 검찰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지금 검사장들이 모여서 무리한 수사의 부분들도 있다고 지적을 한다고 한다면 한 발짝 물러서서 그렇다고 한다면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현 수사팀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게 무조건 장관의 지시사항을 불복종한 것인가, 그렇게 과도한 요구인가라는 부분 속에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조금 더 얘기해도 되나요? 예, 뭐 짧게 반론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런 좀 의심을 좀 사게 된 게 애초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거를 대검 인권부에다가 배당을 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권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일부 수사권은 있지만 인권 피해와 관련된 이제 진상 규명 뭐 이런 걸 주로 하는 이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나중에 수사 자문단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두 차례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측근 수사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공정하고 공명정당하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의심의 싹을 틔웠다. 저는 그런 면이 좀 아쉽습니다. 예.
자, 뭐 이번 이 갈등이 좀 어떻게 봉합될지 좀 관심인데 추미애 장관은 이제 내일 오전 10시까지 윤석열 총장에 또다시 답을 달라라고 공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에 과연 남은 카드가 있는가라는 부분도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 거취 문제로까지 번질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뭐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이 현재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일종의 예고편이잖아요. 정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버틸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게임 이론이라는 얘기하고 치킨 게임 얘기를 했는데 치킨 게임에서는 폭탄을 빨리 던지는 측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승리하냐 승리하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이렇게 감찰을 통해서 사퇴를 시킨다? 저는 그 후폭풍은요 굉장히 클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대통령은 작년 7월 25일 날 윤 총장을 임명을 하면서 성역 없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하면서 우리 총장님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워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중요한 두 기관이 충돌하고 있는데 알아서 이거를 해결하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좀 간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일 아침이라도 임명권자가 두 사람을 불러서 충분하게 얘기도 듣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게 정치고 그게 리더십이고 그게 우리 이제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뭐 추미애 장관이 만약 그 지휘 불이행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뭐 직접 감찰을 한다거나 뭐 징계를 한다면 결국 이제 거취 문제로밖에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여권에도 큰 부담일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이십니다. 좀 어떻게 해결이 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위기도 있고 이제 부동산 문제들도 있고 이제 산적한 국정 현안들이 있는데 국민들 보기에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뭐 사상 초유 최초 이런 건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뭐 그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에도 당시에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 뭐 혼외 자식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좀 됐던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는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뭐 법정실에도 맞는 것이고 지금 이제 상황을 하는데도 이제 막 여권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이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이제 지휘, 수사 지휘권 이런 것들이 존중이 또 받고 검찰의 이제 독립적인 수사 이런 것도 이제 존중을 받는 선에서 문제가 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모든 국민들이 바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진퇴 양, 예, 말씀을 좀 하실 말씀이시면 결국 이제 민심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7월 2일 날 추미애 장관이 이제 검찰 지휘권 발동을 했는데 그 시점에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6월 29일서 30일서 7월 2일까지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 표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2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가 물어봤을 때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40이 긍정이고 45가 부정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꾸로 긍정이 43이고 부정이 38%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것은 이게 진보와 보수 간에 또 진영에 놀려서 싸우니까 중도층에서 보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긍정평가는 38%밖에 안 나옵니다. 부정이 46이에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꾸로 긍정이 47이고 부정이 34밖에 안 돼요. 자, 이것이 일반 유권자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충돌 사건에서 갖고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라는 거죠. 이런 거를 무시한 상태에서 자꾸만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법무부 장관은 왜 통제를 받지 않죠? 법무부 장관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법무부 장관이 지금 뭐 검찰이 외청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법이 제정되는 과정과 배경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심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는 부분을 분명히 판단하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이기로 가져갔을 때 올 수 있는 역풍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반론 있으신가요? 근데 그 뭐 여론조사는 저는 이제 오히려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검찰하고 이제 싸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법무부 장관이 더 강자지 않습니까? 예. 늘 이제 국민 여론은 이제 약자에 대해서 더 이제 신뢰를 보내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이번 사건은 이제 그 검찰총장의 채찍근이 이제 연루된 검언 유착 사건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이렇게 법무부 장관과 싸움하고 이런 걸 잘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뭐 조국 장관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권 눈치 보지 않고 해왔던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여론 흐름이지 이번에 불거진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윤석열 총장 좀 진퇴양난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어떤 선택을 내놓든 뭐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현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에 좀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데요. 당정청이 일제히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국 서울 반포 아파트까지 팔겠다라고 밝혔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합당한 처신,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처신을 고위공직자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다주택 국회의원은 해당 주택의 처분 이행 계획을 직접 밝히고 실천해 줄 것입니다. 네. 집을 여러 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믿고 맡길 수 있는가. 이렇게 청와대에서 불거진 화두가 지금 정치권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듣고 오시죠.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닙니다. 심각한 상황이고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부동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논란이 좀 심각하다는 걸 방증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고위공직자 다주택자들이 파느냐 안 파느냐 그 문제보다도 2000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비서들은 다 읽어보라고 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 조셉 나이가 쓴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지금 정세균 총리께서 국민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의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국민이 갖고 있는 기대와 정부에 대한 인식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믿었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반드시 부동산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고 집값 잡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정말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정부에 대한 인식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청와대 참모와 고위공직자들이
정부가 얘기했었던 거와 6개월 전에 지금 다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아예 공천 심사를 할 때 서약서까지 받겠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런 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정부에 대한 불만도 많아지고 그리고 신뢰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떠한 정책을 핀다 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싸웠었던 정부의 신뢰는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절박함이 오늘 정세균 총리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는 그러한 또 그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정말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 노영민 비서실장도 저는 삼선위원회 출신이고 아니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신 분이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순서를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 속에서 갖고 있는 질타 이것이 반영되고 있고 이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고위공직자들이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이제 그래픽에 고위공직자의 주택 현황이 나왔었는데요. 지난 3월에 그 재산이 공개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그리고 공직 유관 단체장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다 주택자였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2주택자가 196명, 3주택자가 36명, 그리고 집을 4채 이상 가진 사람도 16명이나 됐는데요. 오늘 이제 정 총리가 그 지자체 포함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집을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것 이제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고위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 정치권에서도 솔선수범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이 정부 정책과 반대로 고위공직자들이 오히려 다주택자로 남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된 계기가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 아파트는 남기고 청주 집을 먼저 팔면서 불이 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뒤늦게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으로 처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너무 뒤늦은 조치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좀 많이 좀 실기했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비판이 나오듯이 뭐 이제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청주 집을 먼저 팔고 이거를 나중에 팔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청주 집은 이제 오랫동안 좀 비어 있었고 반포 집에는 이제 가족이 실제로 이제 거주하기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이제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추진돼 가기 위해서는 정책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추진하는 청와대 참모진들, 고위공직자들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신뢰를 줬을 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판단이었고 좀 뒤늦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매각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 마음의 상처를 너무 좀 크게 낸 뒤에 실기한 측면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노영민 비서실장 오늘 SNS에 의도와는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을 비친 것 같아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정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다른 거 솔선수범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가장 먼저 솔선수범을 하셔야 될 부분이 실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른 참모들에게도 반드시 처리하라.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총리께서 얘기한 실효성 없는 권고는 그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시한 사항을 이렇게 지키지 않은 이유는 비서실장도 안 지키는데 뭐 우리 같은 뭐 수석이나 뭐 다른 고위공직자들이 꼭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순하게 뭐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송구스럽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 정부 최근에 들어와서 눈높이에 맞추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그 단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지금 뭐 압도적으로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민심이 한번 무너질 때는요, 한번 돌아서면은 이건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가 오기 때문에 결국 특단의 조치라든지 정말 담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2006년 그 반포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에는 2억 원대 후반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이제 몇 배의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는데요. 해당 부동산 관계자 발언 들어보시죠. 중국 대사할 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10억까지 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 집들이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집들인데 지금. 예, 뭐 이를 두고서는 이번에 좀 절세 논란도 좀 벌어졌습니다. 비싼 아파트를 나중에 팔면은 이제 양도세를 덜 낼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좀 절세를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조금 무리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좀 과한 주장인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이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은 예. 그래도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이고 삼선 의원 또 하시고 주중 대사까지 이제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끝까지 이제 이 반포 아파트를 갖고 절세 한 3억 정도가 이제 절세 효과가 있다고 이제 주장이 예. 나왔는데 그걸 위해서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고 의도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팔려고 했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너무 좀 과한 주장인 것 같고 오히려 좀 말씀하신 대로 국민 눈높이에 이제 맞는 올바른 선택을 애초부터 못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옳은 모습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이제 나머지 참모들도 100% 이달 안에 집을 한 채만 남기고 팔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발 기류도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해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따라올 수 없다고 한다면 사표를 내면 됩니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뭐 헌법에서 보장된 나의 권한을 지키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뭐 정부의 방침과 맞지 않는다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반발하고 이런 것보다도 깨끗하게 뭐 나는 사표 내고 그리고 나의 그 사유재산권을 지키겠다. 그건 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 청와대에서도 근무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정부가 얘기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잘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걸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윤리성이라든지 도덕성 문제와 관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뭐 저 정도까지 됐다고 한다면 청와대 다주택 참모 12명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예. 아마 한 달 내에 다 처분하지 않을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이외에는 다 처분을 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는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뭐 21대 국회의원 또 30% 정도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로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가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상임위에 배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도 거의 한 20%가 좀 넘고요. 예.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의원들 중에 한 40% 가까이가 다주택자입니다. 네. 특히 이제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위하고 기재위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텐데요. 그렇죠. 예. 여기 지금 56명 중에 여야 합쳐서 16분이 지금 약 한 30% 됩니다. 네. 이 정도 된 다주택자들이 계십니다. 예. 예, 이게 뭐 이제 집을 단순히 여러 채 가졌다라는 논란보다도 이 부동산 관련 입법과 직결되는 뭐 국토위나 기재위 이런데 의원들이 이제 다주택자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지적이고요. 예. 이제 국회에서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4년인가요? 이때도 이제 뭐 주식 백지 식단제 이런 것도 나오고 했는데 특히나 이제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이제 비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거를 주로 다루는 상임위가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기재부 이런 쪽인데 네. 이런 데에 이제 다주택자 또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배치가 돼서 법안과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정말 반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상임위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상임위로 옮기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국회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의 의원들 관련돼서도 비슷한 게
제가 볼 때 지적이 여러 번 있었었거든요. 이해충돌방지법, 김영란법의 핵심이라는 게 실은 이해충돌방지법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참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서 김영란법이 이제 바뀌면 이해충돌방지법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제가 다주택자고 하면은 피했어야죠. 나는 뭐 이 상임위보다는, 왜냐하면 처음에 상임위를 신청을 할 때요, 자기가 어느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희망 상임위를 내놓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다주택자가 된다고 한다면 국토위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쪽에다가는 신청하지 말았었어야죠. 그게 최소한도 의원들이 갖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편의주의적으로 뭐 자신이 그쪽에 마치 좀 황당한 거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 그 상임위에다가 만약에 신청했다면 이건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죠. 그러면서 지금도 이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보임에 관련된 것은 원내교섭단체를 이룬 정당, 특히 이제 원내대표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러운 절차를 거쳐서 더 이상 오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상임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저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참여연대나 이제 경실련처럼 이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을 하면서 집권 여당에서도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약속했던 1가구 1주택 서약 이행 조치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총선 후보자에게 2년 안에 실거주의 주택에 대한 처분 이행을 서약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이 국민께 약속드린 서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습니다. 사유재산을 처분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그것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도록 해야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로 팔아라.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예, 김태년 원내대표는 서약 당시에 약속한 기한이 2년이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집을 팔도록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로 집을 팔라는 건 반헌법적인 처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헌법의 가치에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권한과 책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어떤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것도 분명히 헌법에 이제 반영되어 있는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좀 부동산 공학으로 인해서 사회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부의 대물림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전 국민들이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헌법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우리 세대에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 다음 세대까지 부동산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나 정치권에서 솔선수범해서 매각을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다, 초헌법적이다 이런 가치를 들고 나와서 비판하는 것은 지금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심각성이나 위기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는 관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다주택 논란이 지금 통합당으로 좀 불똥이 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통합당 의원 103명 가운데 40%가 다주택자인데요. 어떻게 해결이 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반헌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시행해야 된다는 데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총선 전에 서약을 했잖아요. 그 서약한 대로 2년 내에 처분하고 그리고 지도부가 빠른 내에 처리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그런 반헌법적인 것은 아니죠. 지금 그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가 이 모든 것이 다 반헌법적이라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가 서약한 대로 지켜야 되는데 다만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반헌법적이라는 거를 얘기하기 것보다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을 가지고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파는 것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쟁점화 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 그게 뭐 무조건 사유권 재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문제였고 이 부동산 정책 21번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을 해야지 이것을 뭐 의원들이 갖고 있는 뭐 주택 팔아라 뭐 이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했다면 저는 설득력은 있지만 무조건 다 이게 잘못되고 반의회적이고 반 뭐 헌법적이다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좀 미래통합당도 잘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뭐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제 국민 신뢰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주장이 좀 갈수록 탄력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띄웠잖아요. 오늘 원희룡 제주지사도 좀 그 숟가락을 얹은 듯한 모습인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뭐 최근에 제기된 문제는 아니고요. 2005년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제 지병문 의원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공직자윤리법 개정 논의를 하면서 주식 백지 신탁제하고 부동산 백지 신탁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이슈를 들고 나왔었어요. 예. 근데 그 후에 이제 주식 백지 신탁제만 공직자윤리법에 이제 반영이 됐고 부동산 백지 신탁은 이제 반영이 되지 못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식은 이미 이제 백지 신탁제가 이제 제도적으로 돼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해서 매각하고 이런 것은 선의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선의로만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을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부동산 백지 신탁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아파트나 주택이 이제 너무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거기로만 이제 포커스가 많이 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과거로 시계를 돌려보면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경작 목적 외에 갖고 있는 농지들, 토지들 이런 것들도 늘 문제가 됐었어요. 뭐 농업 직불금 이제 농사도 안 지면서 이제 받아 먹고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좀 종합적이고 잘 정돈된 법이 지금까지 언급된 것으로 보면 부동산 백지 신탁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통합당을 향해서 이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원희룡 지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라든가 현재 고위 공직자들이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이건 자격 문제예요. 본격적인 내 집 마련 그리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예. 그런 논의들이 초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거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제가 만나서 설득들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원희룡 지사도 이렇게 주장을 했고 통합당 내에 좀 공감하는 목소리가 좀 제법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원희룡 지사가 얘기한 것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 다세대 주택자, 즉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이 강남집을 팔았다고 해서 내 집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체계적이고 제도화시킬 수 있는 것 중에 만약에 백지 신탁제를 통해서 부동산 전체에 있어서의 뭔가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기본소득세 문제와 관련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먼저 제기도 하고 진보의 가치도 수용할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큰 거 대통령도 지금 민생 과제의 최대는 부동산 문제라고 한다면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과거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었던 아주 부자만을 위한 정당이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소시킬 수 있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초당적으로 만들어졌을 때의 위력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를 모은다는 것은 저는 뭐 결코 21대 국회가 이전 국회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2005년에도 이 부동산 백지 신탁제가 입법 단계까지 갔다가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실현이 될지도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근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양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매각서약 이행해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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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자회견이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비중이 여전히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무슨 당이냐? 부동산 투기 조장당,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투기 방조당.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관련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취지는 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이슈가 워낙 큰 문제고요. 이거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 서약서 내용 중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이제 처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사인을 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2년 의원님 아파트가 세 채나 있으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동교동은 동교도 사전 거고 그럼에도 강남에 두 채가 아파트가 있으신 거잖아요.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보좌관이 설명 다 할 겁니다. 매각하실 의사는 있으신 거죠? 두 채 중에 한 채를. 예. 그 중에서 뭐 언제쯤 매각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곧 할 겁니다. 곧 할 거라고요? 저기 뭐냐 경실련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다주택자 주택이 두 채 있으시더라고요. 투기 지역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거는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처분할 겁니다. 당연히 처분해야죠. 그게 투기가 아니고 그건 1가구 2주택 일시적인 거주라고 그래 그러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파실지 좀 뭐게 로드맵 같은 게 없을까요? 로드맵은 우리가 전번에 약속을 했잖아요. 들어올 때. 그러니까 2년 내에 판다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 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걸 떠나서 20-30년 주택 하나 보유하다가 갈아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어. 그렇죠. 잠실 걸 파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팔아야지 당연히. 언제까지? 양도세 면제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건 팔아야지. 그걸 안 팔면 손해지. 언제까지 파실지? 왜? 국내 다주택자가 40여 명으로요. 민주당이랑 숫자는 비슷한데 비율로 따지면 훨씬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주택 처분 관련해서 당의 정치 뭐 누구는 나는 그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로 팔아라. 저는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은 작동 안 되는데 너 이 집 팔아 이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그리고 헌법상 그런 정신과도 반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 통합당이 그 정도에 무슨 청문회 받는 것 같아요. 조달청 등 10여 개 정부기관이 밀집한 대전 정부청사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직원을 포함해 최근 대전에서는 깜깜이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무실을 소독합니다. 정부 대전청사에서 조달청 직원인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칠갑산 오토캠핑장을 다녀왔으며 다음 날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부서 직원 등 같은 층에서 일하는 120여 명은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건물의 구내식당도 전면 폐쇄하고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대전청사는 4개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10여 개 기관에서 5천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이용한 커피숍도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의 구조상 동간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를 비롯해 최근 대전 의원과 백화점 등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발생 장소마다 최초 감염자의 감염 경로가 불확실합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도 껴야 되고 어디서 뭐 확진자가 뜰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좀 걱정도 많이 되고 또 그만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계 조정 문제는 또 그렇게 길지 않게 하루 이틀 정도 경과를 보고 판단해서 조치가 내려지도록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단계 조정 상향이나 계속 유지든. 또 정림동 의원에서 확진자가 10명 넘게 발생한 사례를 볼 때 방역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광주광역시에서는 고시학원을 통한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학원은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에 있는 6층짜리 학원 건물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난 6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감염이 확인된 환자는 지난 1일과 2일 이 학원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이 학원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손해평가사 시험 등을 준비하는 곳으로 대부분의 수강생이 40대에서 60대입니다. 학원 수강생 170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원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가 제대로 안 됐고 출입자 명부 작성도 소홀했습니다. 여기에 에어컨을 틀면서 창문 열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탠드형 에어컨 옆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관련 전파가 그것과 관련되지 않을까 하고 집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원 집단 감염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건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오피스텔에서 출발한 감염 확산과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최근 사우나 시설이나 학원과 같은 새로운 감염원이 속속 등장하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2명은 기각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한 허위 자료를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중국 우한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도 받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죽음 이후에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알린 동료들은 경주시청팀이 김규봉 감독과 특정 선수의 왕국이었다고 폭로를 했었죠. 선수와 부모들은 특히 이들과 운동 처방사로 확인된 팀 닥터의 금전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김규봉 감독의 선수 폭행은 철인 3종 선수들 사이에선 오래전부터 악명이 높았습니다. 경주시청의 전신으로 2007년 창단 감독으로 취임한 경북 체육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ปั้ 때리고 발로 차는 거는 기본이고 방에 있는 행거 뽑아서 때릴 때도 있어. 그래서 제 동기는 머리도 터진 친구도 있어요. 특히 술을 먹은 날이면 김 감독의 폭력성이 더 강해졌다고 선수들은 입을 모읍니다. 감독이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해요. 감독이 그리고 술에 취하면 폭력성이 더 커져요. 술 먹으면 보통이 아니에요. 눈이 더 돌아가요. 감독이 쩔쩔매는 것처럼 보인 무자격 팀 닥터와 감독의 관계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들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김규봉 감독이 팀 닥터한테 쩔쩔매는 게 아니라
팀닥터가 감독한테 쩔쩔 매는 사이예요. 그 둘이 위위하는 사이예요. 저희가 내는 돈들을 둘이서 나눠 먹고. 실제로 운동처방사 안 씨는 치료비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매월 1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여기에 훈련비, 숙소 관리비 등 선수들이 주장과 팀 닥터 계좌로 입금한 돈은 상당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감독과 주장, 팀 닥터 사이 계좌 거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한테 금품 갈취예요. 그냥 돈을 갈취해 가는 거지. 세 명이 하나에 뭐 좀 연결고리가 있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건 검찰 조사에서 잘 명명백백하게 안 밝혀지겠습니까? 그렇다면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든 주인공으로 지목된 감독과 주장은 어떤 사이였을까요? 의자 내용을 본 거죠. 뭐 장윤정 별명이 짱돌이에요. 짱돌. 그 저장 이름 저장된 이름도 짱돌이라 저장돼 있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연인들이 주고받는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둘이 진짜 죽고 못 살지만 이거는 진짜 저 모든 선수들, 모든 감독, 전국 시대 모든 감독들 다 알아요. 그 둘은 진짜 죽고 못 사는 사이거든요. 가해자로 지목된 3인방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서 YTN에는 전현직 선수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보를 한 거예요. 제가 국회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뭐 자기가 국회의원한테 뭐 때린 적도 없다. 뭐 선수를 뭐 애착한다. 이런 말이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YTN 김지영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유흥가에서 흉기를 들고 묻지만 안동을 부린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행인들을 위협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골목길로 뛰어가고 그 뒤를 경찰관들이 쫓습니다. 5분 뒤 붙잡혀 끌려 나옵니다. 출동한 경찰을 피해 150여 미터를 도주한 남성은 이곳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에 저항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2일 밤 9시 40분쯤. 당시 만취 상태였던 52살 최모 씨는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술 취하고 피도 나고 이렇게 흘리면서 들어와가지고 좀 위협을 하면서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그 커터칼을 그냥 뺏어서 가지고 나갔더라고요. 최 씨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행인들을 위협하고 길가에 세워진 차량과 진열된 상점 물건을 훼손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칼로 전구차를 긁었는데 가는데 나도 몰라서 다음날 이제 진열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다 바나나가 칼이 쫙 가면서 바나나가 쫙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절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최 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00억 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5G 가입자 확보 경쟁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3일 세계 최초로 선을 보인 5G 상용화 서비스. 당시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5G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묻지마식 보조금 경쟁을 벌였습니다. 영원폰이 등장하는가 하면 심지어 현금을 돌려받는 마이너스 폰까지 성행했습니다. 판매점마다 수십만 원씩 불법 보조금을 뿌린 탓입니다. 합법적인 공시지원금 이외에 보조금을 뿌리는 행위는 이용자 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안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달 동안 5G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며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천 원을 초과 지급하고 고가 요금제에 저가 요금제보다 평균 29만 2천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통 3사는 가입 유형별, 저가 고가 요금제별로 과도하게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으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8년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후 사상 최대 규모로 SK텔레콤 223억 원, KT 154억 원, LG U+ 135억 원에 달합니다. 방통위는 애초 이동통신 3사에 9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각사가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서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점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생 지원금을 약속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45% 감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 신규 5G 단말기들이 대거 출시를 앞둔 상황이어서 경쟁적인 불법 보조금 살포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입주민의 갑질을 금지하고 피해 경비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최희석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 2달 만에 나온 정부 대책. 핵심은 경비원이 입주민 갑질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우선 올해 안에 시행령부터 개정해 지자체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등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어긴 공동주택에는 시정명령이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갑질 피해를 본 경비원이 업무 중단이나 전환을 요구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폭행이나 모욕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엄정 대응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경비원 갑질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 서울경찰청은 이미 혐의가 있는 입주민 등 1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건 16건이 맞습니다. 앞으로 경찰청은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습니다. 갑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용 불안과 입주민 인식 개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 최희석 씨 사건도 경비와 무관한 이중주차 문제에서 비롯됐던 만큼 정부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전담반을 구성해 갈등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비원이 고용 불안 때문에 입주민 눈치를 보지 않도록 장기 계약을 유도하고 인권 존중 교육이나 캠페인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까지 전국 공동주택을 상대로 경비원 근무 환경 자가 진단을 마무리하고 최근 5년 동안 민원이 많았던 아파트 150곳은 직접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정기 조사 체계를 만들어 문제 있는 아파트는 고용부나 지자체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이맘때쯤 대입시험을 보는데요. 코로나19를 이겨내며 어렵게 공부를 한 수험생이 폭우로 시험장에 가지도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더구나 시험 당일 버스 추락 사고로 수험생 5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홍수로 물에 잠긴 도로 위에 중장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대입시험 가오카오를 보러 가는 수험생들을 고사장에 데려다주기 위해서입니다. 水深达1米多，576名在该校住宿的高考学生被困校内。 구명보트도 구조보다는 수험생이 우선입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봤던 후베이성에 대입시험일 당일까지 한 달째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며 힘겹게 공부를 했는데 270여 명은 고사장에 지각 입실했습니다. 도심의 절반이 물에 잠긴 안후이성 스어현에서는 시험 첫날 결석생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이틀간의 대입고사 일정이 끝나면 예비 문제지로 별도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每个考场呢也给学生们提供了这个免费的午餐和这个临时的休息点。 구이저우성에서는 첫날 오전에 어문 시험을 보고 귀가를 하던 수험생들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시내버스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지르면서 속도를 내더니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公交车行驶途中撞断了路边的防护栏，坠入附近的红山水库。 사고 버스에 탔던 수험생 5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학생 7명은 구조가 됐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일반 승객까지 사망자가 20명이 넘었지만 버스 기사도 숨져 사고 원인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버스 추락 사고로 수험생을 포함해 희생자들이 늘어나자 중국 정부는 공안부의 부부장을 현장에 보내 직접 사고 원인을 밝혀내도록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전국이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고 특히 영남 일부 지역에 이어 영서 중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내일도 날이 무척 덥습니다. 특히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3도, 춘천 32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은 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따라서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시간 바깥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내립니다.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남해안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륙 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경기 동부와 영서 지방에는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60mm, 남해안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33도, 대전 32도, 광주 29도, 부산 2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은 주말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